안녕하십니까. 네. 제 이름은 다 아시죠? 모르시나? 네. 이정환이라고 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 다 처음이신가요? 네, 다 처음이십니다. 왜 이런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네. 몇 가지만 이제 공지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는 게 뭐고 이걸 따면 뭐 할 수 있고 다 아실 거예요, 대부분. 근데 이제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공부 방법이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거기에 맞춰갖고 따라오셔야 시행착오 없이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시행착오 없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1년을 보내야 될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늘 갖고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일단 첫째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1차, 2차로 나눠져 있죠, 시험이. 1차가 2과목이 있고 2차가 이제 3과목이 있는데 그 2차 3과목 중에서 공시법령하고 세법은 2과목을 하나로 합쳐놨죠. 그래서 공시법령에서 24문제, 세법에서 16문제가 나옵니다. 합쳐가지고 한 과목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1차, 2차 공시, 1차 과목별로 40점 이상을 맞아요. 꽈락이라는 제도가 있죠. 어느 시험이든 40점 밑으로 맞았다. 그러면 다른 과목을 아무리 100점을 맞아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과목별로 40점 이상을 맞았다는 전제에서 평균이 60점 이상. 절대평가죠.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1차를 합격을 해야 2차 과목을 채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가지고 1, 2차를 같은 날 보세요. 같은 날 보시는데 1차 과목을 먼저 채점을 해요. 근데 1차 과목이 꽈락이 있거나 꽈락은 없지만 평균이 60점이 안 되면 1차 불합격이죠. 그럼 2차 과목을 아예 채점을 안 합니다. 떨어진 거예요. 1차를 일단 통과해야 2차를 붙죠. 1차를 붙으면 그 해에 2차가 떨어지더라도 다음에 2차를 한 번 더 볼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1차만 됐다. 내년에. 근데 2차는 안 됐다. 다음에 2차만 봤다. 근데 2차 떨어졌다. 그러면 2년이 훅 날아간 거예요. 다시 1차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1차의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돼. 그래서 1차를 합격을 하시고 2차까지 같이 합격하시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1, 2차를 다 한꺼번에 붙는 방법. 이게 제일 좋고,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1차만 노렸다가 그 다음에 2차를 보는 이런 전략도 많이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하시는데 이게 최근에 조금 위험한 게 1차 과목에서 2차 과목 문제가 나와요. 1차 과목에 학계론하고 민법이 있죠. 올해 같은 경우 이 부동산 학계론에서 2차 과목인 공법 문제하고 세법 문제가 나왔어요. 나와서는 안 되는데 문제를 내요. 이 문제를 출제하는 기관이 산업인력관리공단인데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스스로 출제하는 게 아니라 대학 교수들부터 문제를 받아갖고 풀을 구성해서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출제를 하게 되는데 그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 학계론의 2차 과목 문제를 선택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최근에 생기고 있습니다. 또 민법에서도 2차 과목에 있는 등기와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출제하는 경우가 왕왕 생겨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 방법, 1차를 같이 하는 방법과 1차 먼저 붙고 다음에 2차 붙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일단은 11월 달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같이. 그게 첫 번째입니다. 같이 준비하자. 두 번째. 그럼 같이 준비한다 그럴 때
수업이 6과목으로 이루어지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험 과목은 5과목인데 한 과목이 2개가 합쳐져 있고 그거를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수업을 따로 해요. 그러니까 6과목에 대한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2차 과목은 수업만 들으세요. 수업만. 이거 빠지지 말고. 학원을 선택하셔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학원에서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대로 따라오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보통 공인중개사 합격자가, 최종 합격자가 1년에 2만 명 정도 나오는 게 보통입니다. 2만 명? 응시 인원은 한 22만 명 정도 돼. 20만에서 한 23만 돼. 응시 인원이. 그 중에 2만 명이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10%가 최종 합격하는 거야. 10%가. 이 최종 합격하시는 분들 중에 비율적으로 따지면 거의 대부분이 학원 따라오시는 분들이에요. 공부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학원, 인강, 독학. 독학은 안 쓸래요. 제일 위험한 게 독학이에요. 독학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도서관 같은 데 가면요. 혼자서 낑낑거리면서 책 보시는 분들 계세요. 대부분 떨어져요. 독학은. 왜 독학은 안 되는지 수업 들어보면 알아요. 어쨌든 학원 다니시면서 인강으로 보강하시는 분들, 보완하시는 분들, 요분들이 제일 많이 붙어요. 비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장을 다닌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학원은 나오지 못하고 인강만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분들도 합격을 하시긴 하는데 학원 따라오시는 분들보다 합격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학원도 잘 안 나오는데 인강을 본인이 집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꾸준히 듣는다? 대한민국 99%가 의지부족. 부족이란 말로도 부족해. 의지박약. 우리 맨날 뭐 1월 1일 날 뭐 결심하죠? 3일을 못 넘기죠? 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결심을 해도요, 3일을 못 넘겨요. 학원을 빠지지 말자. 이게 첫 번째 목표예요. 빠지시면 안 돼요. 정말로 부득이하게 빠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인강으로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거 못 합니다. 시간 못 내요. 아,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 학원 못 나가는데 학원 강의를 촬영을 하니까 그 촬영한 거를 주말에 좀 보강을 해서 내가 들어야지. 근데 주말만 되면 뭔 일이 그렇게 많지요? 이게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에이, 1월 달부터 하지 뭐. 이렇게 돼요. 1월 달부터 좀 각오를 단단히 다시 하자. 근데 1월 달이 되면 또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학원 안 나오고 점점점 공부와 멀어지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학원을 등록하신 분들 중에 마지막까지 학원을 나오시는 비율이 50%가 안 돼요. 결석률이 50%가 넘어요. 학원 안 나오세요. 나는 나올 거야 라고 지금 얼굴 표정 보니까 각오가 단단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벌써 다음 주만 되더라도 여기 지금 몇 분 앉아 계시는데 둘러보세요. 안 나오신 분이 있어요. 다음 주에 분명히. 이러기 시작하면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학원을 꼭 나와서 수업을 빼먹지 말자. 자, 그 중에서 2차 과목은 수업만 들으시고요. 수업만. 2차는. 자, 1차는 복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게 수업 빠지지 말자가 첫 번째고요. 학원을 꼭 나오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2차 과목은 수업만 듣자고 1차 과목은 복습까지 하자예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습하지 마세요. 예습. 보통 예습이라는 게 다음 주 진도 나갈 걸 한번 보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입문서라고 뭐 이렇게 받으셨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입문서라고 돼 있는 거. 뭐 읽혀지나? 안 읽혀집니다. 네? 안 읽혀져요. 우리 입문서라고 돼 있는데 이 13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민법 입문서.
131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항변권이라는 권리가 하나 있어요. 이거 뭔지 아시는 분? 모르죠? 항변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항변권이 뭔지 몰라요. 밑에 보면 권리 변동이라고 되어 있고 권리 발생의 원시 취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장 넘기면 승계 취득이라는 게 있고 승계에 보면 무슨 이전적 승계나 설정적 승계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분? 없지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습한다고 읽고 있으면 본인 머리만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예습을 하시면 그냥 까놓고 말씀드리면 시간 낭비입니다. 예습하지 마시고 복습을 하세요. 또 하나는 혹시라도 무슨 기출문제 같은 거 어디서 구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초장부터. 나는 문제로 공부하는 게 제일 편해. 이것도 하지 마세요. 이거 해봐야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11, 12월 달은 예습을 한다거나 문제를 푼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복습만 해주세요. 1차 과목은 수업 듣고 복습까지. 2차는 수업만. 1차는 수업 듣고 복습까지. 자, 이때 복습 하는 방법. 인강으로 복습하세요. 책으로 복습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다음 주 수업을 들으러 오실 때까지 이번 주 수업했던 걸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거를 되도록 많이 보고 오세요. 보고 듣고 오세요. 그게 복습이에요. 자, 이걸 보실 때 우리 수업 같은 경우도 실강 같은 경우 이렇게 듣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럼 그거 되돌릴 수가 없죠. 근데 인강은 멈췄다가 플레이를 해서 듣다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멈췄다가 되돌리기를 해서 놓친 부분을 다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1시간짜리 인강이 2시간도 되고 3시간도 되고 4시간도 됩니다. 멈춤을 했다가 되돌린 다음에 다시 듣다 보면 요 놓친 부분을 또 놓쳐요. 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강을 들으실 때는 중간에 놓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멈춰서 되돌리기를 하지 마시고 그냥 쭉 끝까지 들으세요. 그래서 1시간짜리 인강을 1시간에 끝내셔야 돼. 그리고 놓친 부분이 혹시 있으면 한 번 더 들으시면 돼요. 한 번 더 들으시면 돼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한 번을 끊었다 되돌리기 했다 또 듣고 해가지고 1시간짜리를 3시간, 4시간에 한 번 듣느니 3번을 듣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잘 안 돼요. 사람이 놓치면 자꾸 되돌리고 싶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1시간짜리를 그냥 쭉 들으셔가지고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2번도 좋고 3번도 좋고 많이 들으실수록 좋습니다. 다다익선이 여기에 적용이 돼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보고 오셔야 되는데 복습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2번도 좋고 3번도 좋고 많이 들으실수록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어쨌든 좀 되도록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수업 꼭 듣자. 그때 2차는 수업만, 1차는 복습까지 하자. 예습과 문제 푸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자. 그리고 복습할 때 인강으로 복습하되 쭉 그냥 듣자. 놓치는 게 있더라도 되도록 많이. 여기까지 했죠? 자, 이렇게 11, 12월 달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 2월 달, 3, 4월 달, 5, 6월 달. 강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이런 식으로 11, 12월 달을 보내시고 1, 2월 달 되면 제가 다시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다. 1, 2월 달은 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해주셔야 돼. 그래서 11, 12, 1, 2, 3, 4. 한 6달을 이정환이가 말하는 대로 열심히 따라왔다. 자, 이제 3월 달쯤 되면요. 학원마다 전국 모의고사라는 걸 봅니다. 연합을 해서 3월 달이 됐든 4월 달이 됐든 모의고사를 시작을 하면 그 모의고사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되 점수가 점수. 자, 민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민법. 6달을 하셨죠? 그죠? 수업 열심히 들으셨어요? 6달 동안. 복습을 한 번 이상 열심히 하셨어? 요때 아무리 잘 나와도 40점을 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법 같은 경우 6달을 이정환이 말대로 죽어라 해가지고 몇 점을 목표로? 40점. 40점을 목표로 합니다.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요거를 목표로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나서 5월, 6월, 7월, 8월 문제풀이 과정까지 끝나면 50점대 후반에서 60점대 초반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 8월까지 목표가 요거예요. 50말 60초 민법 점수가.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시험장 갑니다.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그래서 내년 10월 2020년 10월 시험장 가서 민법 점수를 65점을 맞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럼 합격해요. 민법 점수를. 혹시 여기 뭐 수석 같은 거 노리고 오신 분들 없죠? 수석.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마. 수석 이런 거. 그런 건 신이 내려야 돼. 신기 있는 분들이나 수석하는 거지. 우리는 요 정도. 수석을 해서 합격증을 받나? 자격증을 받나? 65점 맞고 자격증은 똑같아.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고득점 이런 거 우리 생각도 하지 말고 65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렇게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민법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민법은? 일단 이제 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서 학개론이라고 요 놈을 뺀, 어디 갔어, 학개론이. 요 학개론을 뺀 나머지가 다 법이에요. 민법이 있고 2차 과목에 부동산 공법이라고 6가지 법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등기법, 지적법, 공간정보법이라고 세법, 다 법이에요. 그 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민법이에요. 법의 왕이라고도 부르죠. 민법이. 이 민법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고 계약을 했다. 그런데 계약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됐다. 다툼이 생긴다.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민법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법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을 하다 보면 법률 용어, 민법 조문,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라고 2차에 있는 법과목들은 요것만 나와요. 거의. 조문만 나와요. 그 법의 조문만 나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세법, 공간정보법, 법 조문만 대부분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민법은 이거는 출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걸 알아야 조문을 해서 그래요. 그 조문과 이 조문을 통해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대법원의 결론, 이것까지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이 다른 법보다 훨씬 많고 내용이 훨씬 어려워요. 거기다가 용어 자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용어 자체도.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항변이란 말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항변이란 단어를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써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시치디란 말 써보신 적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률 용어라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와는 다른 전문적인 용어들로 되어 있어요. 이걸 알아야 이게 해석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 단어라고 생각하세요. 영어 단어. 영어 단어를 알아야 문장의 해석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률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조문이 무슨 의미인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조문을 가지고 대법원이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게 돼요. 그래서 이 판례가 마지막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세 단계 중에서 11, 12월 달에는 요 법률 용어를 위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이 법률 용어 자체가 시험 문제에 다이렉트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걸 알아야 문장의 해석이 됩니다. 이걸 익숙해졌다는 전제에서 조문이 어떤 의미가 되어 있는지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정리하셔야 돼요. 요거 완성하는 게 3, 4월 달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각 순환별로 2달에 한 번씩 전범위가 나가는데 각 순환별로 주안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11, 12월 달에는 용어를 위주로 물론 다른 것도 하지만 요거를 위주로 1, 2월 달은 용어를 하되 조금 줄이고 조문까지 3, 4월 달은 역시 용어를 설명드리면서 조문을 확인하고 대법원 판례까지 그래서 6달이 딱 돼야 기본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기본기가. 그 기본기가 완성이 된 상태에서 정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민법이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지려면 책을 읽으려면 6달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습이라든가 문제 같은 걸 푸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기가 다져졌다. 6달 동안 했을 때 딱 꽈락을 넘는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딱 꽈락을 넘는 점수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수업 빼먹지 말자. 복습을 하다 인강으로 하자. 되도록 많이 듣자. 이게 첫 번째고요. 11월, 12월 달에는 법률 용어의 주안을 두고 요거를 이해 암기하는 데 집중을 하자. 그래야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1, 2, 3, 4월 달에 이런 걸 추가하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공부했을 때 내년 4월까지 40점을 목표로 하고 요 40점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단계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요때 가면요. 요 5월이 뭐죠? 계절의 여왕이죠. 꽃 피고 그동안 마음을 단단히 먹었던 내가 꼭 올해 시험에 붙어갖고 합격을 해야지라고 마음 먹었던 게 요때 가면 풀려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꽃도 피고 날씨도 좋아지고 남들은 놀러 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해져. 점수는 요거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요때부터 흔들려요. 흔들리면 안 돼. 계속 단단히 마음 먹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65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점수 올리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인풋이 필요합니다. 6달 동안은 나 죽었어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야 이런 식으로 점수가 올라갑니다. 민법 점수는요. 지금 뭐 기출문제 같은 거 어디서 다운받아갖고 푸시더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찍어도 20점은 나와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찍어도 20점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20점 맞을 수 있을까요? 한 번호를 쭉 찍으세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40문제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각 8개씩이 답이에요. 각 8개씩이 답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한 번호만 찍어도 8개는 맞아요. 20점 나오죠. 기본이 20점이에요. 그리고 만점이 80점이에요. 100점이 아니야, 민법은. 그러니까
20점에서 출발해서 6달 동안 40점까지 올리고 거기에서 나머지 기간 동안 60점까지 올려서 그 점수대로 가는 거예요. 꾸준히. 그러면 65점 나옵니다. 그래서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질 않아요. 공부한 양에 비례해갖고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민법 점수는. 그러니까 요때 요 변곡점을 맞을 때까지가 6달인데 요거를 잘 견디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시다 보면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 미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연한 건데 도저히 이건 나한테 안 맞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되고 꼭 참으셔야 돼요. 그러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대충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공부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뭐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수업 빠지지 말자. 그게 첫 번째.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첫 페이지를 봅니다. 이렇게 2과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라고. 우리가 앞으로 저하고 1년 동안 고생을 해야 될 게 민법하고 민사특별법하고 여기서 이제 40문제가 나오는데 민법이라는 게 총 5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민법이라는 법이 총칙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물권이라는 파트가 있고요. 계약이 있고요. 친족법이라는 게 있고요. 상속법. 그 중에 친족 상속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총칙 중에서 법률행위라는 파트가 나와요. 이게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이게 뭔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법률행위라는 말이 나오면 계약을 생각하시면 돼요. 뭐 매매계약이라든가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여러분들 학원하고도 계약을 하셨죠? 예? 네, 그러면 그게 법률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와 관련된 게 10문제예요. 요 10문제예요. 요 민법 총칙. 그래서 민법 총칙은 전부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고 한 절반 정도가 우리 시험 범위고 그 절반 정도가 법률 행위라는 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게 뭔지를 일단 할 거예요. 민법 총칙에서. 여기서 10문제가 나와요. 두 번째가 물권. 물권은 줄인 거예요. 물건에 관한 권리. 이게 물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학원과 계약을 하셨고 돈을 내셨어요. 그래서 책을 받으셨어요. 책. 물건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계세요. 그런 게 물권이에요. 이런 물건에 관한 권리가 뭐가 있을까? 그게 물권 파트예요. 여기에는 총 8개의 물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 7개만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질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뺀 나머지가 우리 시험 범위 있어요. 그걸 하게 됩니다. 여기서 14문제가 나와요. 물권 파트에서 보통 14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약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채권과 관련된 건데 원래는 물권 파트 말고 채권 파트가 들어있어요. 채권. 그 채권 중에 계약이라는 게 따로 있고요. 요 계약법에서 10문제가 나와요. 계약 파트에서. 요 계약 파트에 가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시게 되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업이에요. 그렇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시는데 그 부동산 거래 속에 3개의 계약이 들어있어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그 3가지. 그걸 여기서 공부하세요. 계약법. 여기서 10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총 합쳐서 34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이라고 요 계약에 아까 매매가 있고 교환이라는 게 있고 임대차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이게 뭔지 뭐 나중에 합니다. 그 중에 요 임대차 계약의 특별법이라고 임대차 계약의 특별한 법이라고 2개가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들어보셨죠? 네?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임대차와 관련된 특별법이 2개가 있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하고. 보통 여기서 합쳐가지고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나와요.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뭐 딱 두 문제라고 정해져 있진 않아요. 두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세 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물권 중에 소유권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 소유권의 특별법이라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집합건물은 아파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동 건물에 소유권이 여러 개 있을 때 그런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 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여기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와요. 이것도 소유권의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요 두 놈은 임대차 계약의 특별법이고 요 두 놈은 소유권의 특별법이에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부동산 실거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물권 중에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저당권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저당권의 특별법이라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여기서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와요. 보통은 한 문제씩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민사특별법에서 6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총 40문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은.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어 있는데 크게 이제 나누면 이제 4파트죠. 그렇죠? 총칙 10문제, 물권 14문제, 계약 10문제, 민사특별법 6문제 총 이렇게 4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이 4파트를 골고루 잘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의 수험생분들은 요 물권하고 민특법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아주 어려워하세요. 그럼 나머지는 쉽냐? 나머지도 어려워요. 어려운데 다 같이 어려운데 공부하실 때 더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요 두 파트예요. 그리고 나머지 요 총칙하고 요 계약법도 어렵긴 한데 문제 자체는 어렵게 나오질 않아요. 문제 자체는. 올해도 그랬고 작년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랬고 민법 총칙하고 계약법 파트는 그렇게 문제가 어렵게 나오질 않아요. 내용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문제 자체는 쉬워요. 나머지는 내용도 어렵고 문제도 어려워요. 그래서 4파트 중에서 우리가 중점을 둬서 공부해야 될 파트가 있어요. 민법 총칙하고 계약법하고. 이 두 파트는 열심히 하셔가지고 8문제 정도를 목표로 하셔야 돼요. 민법 총칙 8문제, 계약법 8문제. 요걸 맞춰야 돼요. 요 정도로. 반면에 물권법 반만 맞을 생각하세요. 반. 7문제. 물권법, 민특법 3문제만 맞출 생각하세요. 딱 절반만 맞겠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합치면 65점이 나와요. 딱 65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파트를 골고루 다 잘할 생각하시면 본인만 괴로워요. 1년 동안.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특히 민사특별법과 관련해서 이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요거 3개.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 수업하는 것만 들으세요. 이거 11, 12월 달에 한 번 하고 1, 2월 달에 할까 말까 모릅니다. 진도표에 따라 다른데 요거는 매 순환마다 다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수업만 들으세요. 수업만 들으시고 나중에 시험에 임박해서 2020년 10월 달에 최종 찍기 지문이 있어. 이것만 보고 들어가. 이것만. 그래서 외운 게 나오면 맞추고 아니면 찍어. 네? 이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미리 말씀드린 거 1년 동안 제가 수업은 어느 정도 합니다만은 이거 맞출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만 괴로워. 네?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요건 나중에 제가 최종 찍기 지문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만 찍고 들어가세요. 올해도 요것만 찍고 들어가신 분들 다 맞았어. 다 맞았어. 나중 찍기 자료에서 65점 이상 맞출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 세 가지는 맞출 생각을 하지 마세요. 네? 그렇다고 공부를 하지 마시라는 건 아니에요. 수업은 들으셔야 돼. 네. 그래 나중에 이게 외워져. 근데 꼭 맞춰야 되겠다는 스트레스는 받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26문제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합격합니다. 아시겠죠? 파트마다 주안점을 달리 둬서 공부하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더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부는 반대로 하셔야 돼요. 쉬운 부분을 더 열심히 해서 기본으로 던져주는 문제들이 있어요. 나중에 시험장 가시면 40문제 중에서 적어도 18문제에서 20문제는 딱 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거 맞춰주셔야 돼요. 그걸 맞춰야 합격을 하시지 어려운 거 맞춰봐야 기본이 되는 거 틀려버리면 합격 못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부분, 기본이 되는 부분을 더 열심히 해서 거기에서 실수를 줄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중점을 줄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 장을 넘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가. 거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체계라고 해서 총칙이라고 돼 있고, 총칙에 보면 권리 변동이 있고, 두 번째 법률행위가 있죠. 그 법률행위 밑에 있는 의사표시, 대리, 무효화 취소, 조건과 기한. 이게 다 법률행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도 법률행위의 의사표시, 대리도 법률행위의 대리, 무효화 취소도 법률행위의 무효화 취소, 조건과 기한도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이렇게 다 법률행위에 관련된 거예요. 민법 총칙이 다 법률행위에 관련된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요거를 이제 처음부터 하나하나 하시면 돼요. 그걸 숙지하시고 나서 물권 계약 총칙이 아니고 민사특별법인데 오타네요. 이렇게 5개 법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장 넘겨서 파트 1 민법 총칙이 나오고 한 장을 넘기면 서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서론에 보면 이제 민법의 개념이 나와 있죠.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민법이 민사특별법이니까 민법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민법. 갑과 을이 앞으로 한자를 쓸 겁니다. 주로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 갖고 있던 A 토지를 매매 계약을 했다. 아까 계약이 뭐라 그랬죠? 법률 행위라 그랬죠. 그죠? 사람이 뭘 하는 걸 행위라고 해요. 동물이 뭘 하는 걸 행동이라고 하지 행위라고 하진 않습니다. 사람이 뭘 하는 거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행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사람의 행위 중에서 그걸 한 사람들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길 때 그런 걸 법률행위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학자들이. 그래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법률행위한 사람들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갑이 갖고 있던 A 토지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이 A 토지 매매 계약을 할 때 이제 대금은 뭐 예를 들어서 1억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언제 이행을 할지 정할 거예요. 3월 10일. 갑은 소유권을 넘겨주고, 자,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려면 등기를 넘겨줘야 돼요. 뭘 넘겨줘야 된다고요? 등기. 등기란 게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 아니야, 나중에 말씀드릴게. 갑은 3월 10일 날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소유권을 넘겨줄 거예요. 을은 뭘 해야 돼요? 돈 줘야죠. 대금 지급할 거예요. 그러면 1월 10일 날 갑과 을이 A 토지 매매 계약을 하면서 3월 10일 날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다. 법률행위죠. 그러면 갑은 대금 청구권이 생기고 을은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그쵸? 반면에 갑은 등기 이전 의무가 생기고 을은 대금 지급 의무가 생겨요. 그거를 3월 10일 날 이행을 해야 되죠. 여기에 채무이행, 의무이행 이렇게 돼요. 이행을 했어. 갑이 돈을 받고 등기를 넘겨줬어. 그럼 아무 문제가 안 생기죠? 그렇죠? 깔끔해. 3월 10일 날 갑이 소유권 넘겨주고 을이 대금을 줬어. 그럼 갑과 을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3월 10일 날 갑이 소유권을 안 넘겨주거나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1월 10일 날 계약을 하면서 3월 10일 날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갑과 을은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와 대금을 지급할 의무, 이걸 이제 계약상 의무라고 해서 채무라고 합니다. 계약상 의무를 뭐라 한다? 채무. 그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아. 그걸 뭐라 하냐? 채무 불이행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을이 대금을 안 줘요. 그럼 갑은 내놔. 그래도 안 줘. 그럼 몇 번 쪼겠죠? 쪼다가 결국은 을이 돈을 안 주면 갑은 계약을 해제라는 걸 하게 돼요. 근데 계약을 해제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을이 계약을 할 때 1,000만 원은 계약금을 줬어요. 보통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는 대금의 1할 정도를 계약금으로 주죠. 계약금을 1월 10일 날 1,000만 원을 줬는데 3월 10일 날 나머지 잔금을 9,000원 안 줘. 그럼 갑은 달라고 쪼다가 계약을 해지를 해버려. 그럼 을은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겠죠. 그죠? 이때 갑 계약금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줘도 돼요? 돌려주도록 돼 있어요. 우리 민법은. 그죠?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열받지요? 안 받아요? 여러분이 갑이야.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아요. 계약금을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면서 이자까지 붙여야 돼요. 1월 10일 날 받았죠.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았잖아요. 3월 10일 날 돌려줘야 되죠. 2달 동안 이자까지 붙여야 돼요. 갑은. 갑은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계약금에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돼요. 갑 열받지요? 네. 그래서 갑은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민법이에요.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려도 일단 벌써 의아한 분들이 생겨요. 아니,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을이 돈 안 줘가지고 계약을 해제했는데 갑이 왜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그거는 민법을 공부하기 전에 현실적인 거고, 민법을 공부하게 되면 계약금은 돌려주는 거고 따로 뭘 한다? 손해배상 청구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별개예요. 이런 걸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민법에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 등을 통해서 채권 채무가 생겼는데 그걸 이행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행이 안 됐을 때 당사자 간에 다툼이 생겨요. 그럼 보세요. 좀 전에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을은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모르죠, 사람들은. 그런데 만약에 을이 법을 공부했거나 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야, 계약금 1,000만 원에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내놔. 그럼 갑은 순순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죠. 다툼이 생겨요. 그럼 이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해결 방법.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법보다 가까운 게 뭐예요? 근데 주먹으로 해결하면 안 되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두 가지예요. 당사자 합의. 이게 제일 좋아요.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을이 야, 내가 계약금 한 반 정도는 내가 포기할 테니까 또 나머지만 돌려줘. 갑도 그래. 소송까지 가는 거 귀찮으니까 그렇게 하자. 서로 합의 봐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근데 합의가 안 돼.
소송으로 가요.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되죠.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소를 제기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계약금 돌려줘. 근데 갑이 안 돌려줘. 그럼 을이 갑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 상대방이 피고. 이렇게 되죠. 피고하고 피고인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것도 구별하실 수 있어요? 피고하고 피고인. 민사소송은 피고라고 하고요. 형사소송은 피고인이라고 해요. 민사고 형사가 부르는 명칭이 달라요. 형사소송은 원고가 검사고요. 원고는 검사고 피고인이 범죄자예요. 재판 받는 사람. 근데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라고만 합니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요. 어디다가? 법원에다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을이 갑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을이 원고가 되고 갑이 피고가 될 거예요. 그럼 법원은 소장을 받아가지고 이 소장이 형식을 못 갖추면 각하라는 걸 하게 됩니다. 아예 소장 내용을 보지도 않고 각하라는 걸 하게 돼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소장이 형식을 갖췄다 그러면 받아가지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 둘을 불러야죠. 그죠?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법원은? 왜 싸우는지 알아내야죠. 둘이 도대체 왜 싸우는지.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데 꼬마 둘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 그럼 누가 이기나 이렇게 지켜봐요? 뜯어 말려요? 일단 뜯어 말려. 뜯어 말리고 제일 먼저 뭘 물어봐요? 니네 왜 싸우냐 도대체? 안 물어보시나? 둘 중에 한 놈이 코피 터질 때까지 지켜보세요? 아니지. 해결해 줘야 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소송을 통해서 싸울 때 법원은 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매매 계약을 했는지, 임대차 계약을 했는지, 교환 계약을 했는지. 그걸 밝힌 다음에, 둘이 매매 계약을 했네? 그 분쟁을 해결해 줘야 돼요. 누가 옳은지.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있어야 돼. 이 해결 방법의 기준. 을하고 갑이 법원에 와가지고 서로 지가 잘냈네, 지가 잘했네 싸우고 있을 때 법원이 이렇게 보고 을 네가 이겼어. 그럼 갑이 물어봐요. 왜 을이 이겼냐고. 이럴 때 법원이 을이 잘생겼어. 그럼 갑은 내가 못생겨서 졌구나. 수긍해야지. 수긍해요? 안 하죠.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법원은 이 두 사람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미리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다? 민법이에요. 그 기준이. 그래서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가지고서 싸우고 있다 그러면 민법에 쭉 가다 보면 매매계약 파트가 나와요. 그럼 매매계약에 있는 조문을 쭉 읽어보다가 둘 사이에 적합한 조문이 딱 나왔어. 그럼 그 조문을 해석을 해가지고 두 사람의 분쟁을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 결론이 판례예요. 을이 이겼다, 갑이 이겼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결론, 판례 보면 결론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을 승소. 그럼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이유는 이렇게 나와요. 보통 민법에는 이렇게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가 있었다. 그런데 민법에 매매 규정을 봤더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 그 규정을 해석했더니 이런 뜻이더라. 그 뜻에 비춰봤을 때 을이 승소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요.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이 대법원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작이 법률 용어, 민법 조문, 거기에 대한 대법원 해석. 이렇게 맞물려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게 민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하는 건 내가 마치 법관이라고 생각하고 공척구를 하시는 거예요. 법관이라고 두 사람이 분쟁이 생겼는데
무엇 가지고 다투고 있는가를 먼저 파악해야 되고 거기에 민법이라는 조문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걸 찾아내야 되고 찾아낸 조문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분쟁을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하시고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그게 민법 공부예요. 그래서 민법이란 건 이렇게 주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 등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한 채무 따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다툼이 생겼을 때 그걸 당사자가 해결을 못하고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 이 법원이 그 당사자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 이게 뭐다? 민법이다. 아, 더럽게 어렵죠? 말이 어려워요? 쉽게 생각하세요. 분쟁 해결 수단 그게 뭐다? 민법.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가 찬찬히 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28페이지에 있는 거 보면 민법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적 분쟁을 민법 전에 의하여 해결하는 법의 왕이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막 밑줄 긋고 막 동그라미 치고 그런 분들 계신데 그냥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안 나와. 아, 민법이란 건 이런 거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12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사전보다 쉬운 용어 설명이라고 돼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2번에 보면 물권이 있고 3번에 보면 채권이 있습니다. 4번에 보면 대항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 대항력만 체크를 해두세요. 요거는 앞으로 무지하게 써먹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대항력이라는 건. 요건 일단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그렇게만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129페이지 민법에 체계가 있어. 이거 말씀드렸죠? 민법 총칙이 10문제, 물권이 14문제, 계약이 10문제, 민사특별법이 6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중에 민법 총칙 8문제, 계약법 8문제 맞춰야 되고 나머지는 반타작만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28페이지와 129페이지는 그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외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0페이지로 갑니다. 130페이지 가면 권리 변동이 나와 있죠?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민법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권리 변동이 왜 나오는지, 어떤 의미인지, 거기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거기부터 시작은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 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